원래의 뜻은 질서였습니다. 질서. 무질서,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그 유니버스, 우주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히라빈들이 처음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68페이지였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 지난번에 나눠드린 교재, 오늘 나눠드린 거 말고 지난번 교재를 안 가져오셨는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원래는 이렇게 우주가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인간과 친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을 히라빈들은 소우주라고 불렀습니다. 히라브로는 미크로스 코스모스, 대우주는 메갈로스 메가스 코스모스, 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주론. 우주론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How would you say 우주론 in English? 네, 대답을 소리는 안 났지만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카스몰로지라고 그래요. 우주론. 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갖고 계시면 성경 26장 14절 사도행전 26장 14절 한번 어느 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아멘. 아멘. 가시체를 뒷발질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그 뜻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또 본문을 나눠주면 가져오시면 좋을 텐데, 이거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에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바인드로 딱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구멍까지 뚫어서 드린 건데, 네. 교재를 안 가지고 다니시면 조금 곤란하네. 오늘 처음으로 빠뜨리고 왔어요. 네. 네, 인간인들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들으세요. 네. 이 사도행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원문이 제가 읽어드려도 히라버를 잘 모르신 분은 조금 그렇겠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비슷한 단어가 나온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클리론 소위 포로스 겐드라 락피제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가멤논 아이스킬로스의 대작 오르스테이아의 제1부 아가멤논은 이렇게 나옵니다. 포로스 겐드라 민 락피제 미 오타이사스 모기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쭉 찾아봐도 사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쭉 제가 연구한 결과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체란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원문을 찾아보면 깬드라가 뭐냐 하면은 소위 그 말을 타는 사람들의 그 말 구두 뒤쪽에 그 달려있는 쇠로 된 가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예, 그걸로 말을 이렇게 톡톡 이렇게 배를 치면은 말이 치면 발리게 뛰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체보다는 박차가 맞는데, 이 말을 그 문자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이 박차를 네가 발길질 하는 것은 어렵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 어떠냐면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거역하는 것,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스키로의 아가멤논에서도 같은 뜻이고 성경에서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지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네가 그걸 거역하는 것은 헛될 뿐 수고만 되지 헛되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나눠 드렸잖아요. 79페이지부터. 그러면 어디를 가시냐 그러면은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왕 제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 교재를 읽겠습니다. 97페이지예요. 79가 아니고 97. 97, 97. 79. On page 97, please open your text. 97페이지 여셨어요? 오늘 나눠드린 것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를 제가 안티고네. 읽겠습니다. 설명 하는 대신에 안티고네는 작품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안티고네예요. 안티고네는 작품 꼴로노스 에디푸스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에디푸스 티라노스 얘기하고 꼴로노스 에디푸스 두 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꼴로노스 에디푸스에서는 이제 에디푸스가 마지막에 그 아테네에 가서 죽어서 아테네의 수호신이 된다는 얘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뒤에 얘기예요. 에디푸스가 죽은 후 그 두 아들 한번 물어볼까요? 기억력이 좋으신지. 에디푸스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뜻이? 네. 한 번 들어서 기억을 한다면 천재들이죠. 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천재들은 아닙니다. It means swollen feet, swollen foot. 그냥 부어오른 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발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핀을 꽂아가지고 목동에게 주어서 키사리온 산에 갔다가 버리라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핀을 찔러가지고 거기가 부어서 그 이름을 에디푸스라고 붙였다. 이게 원래 그 뜻은 부은 발이라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에디푸스가 죽은 그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케이네이케스는 번갈아가며 1년씩 테바이를 다스리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에테오클레스가 정권을 잡자 폴리네이케스를 테바이 밖으로 추방한다. 폴리네이케스는 그러니까 에디푸스 두 아들들이에요. 폴리네이케스는 장자고 차자가 에테오클레스입니다. 근데 에테오클레스가 정권을 잡자 폴리네이케스를 그냥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쫓겨나 폴리네이케스는 아르고스로 가가지고 거기 왕인 아드라스토스의 딸과 결혼한 뒤에 군대를 모집하여 테바이를 공격한다. 7명의 장수들이 각각 성문 하나씩을 맡아 공격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지막에 두 형제가 이렇게 대결을 해요.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서로 싸우다 둘 다 죽는다. 그 후에 왕좌에 오른 크레오는 에테오클레스에 대해서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지만 폴리네이케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장례식도 금한다. 그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이 먹게 하겠다는 것이다. 안티고네는 이거는 또 그 에디푸스의 두 아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또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이스메네고 둘째 딸이 이 안티고네예요. 안티고네는 이러한 규례를 알고도 그 오빠 폴리네이케스에게 장례식을 치른 안티고네와 클레온의 대결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그 블록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두꺼운 것으로 해놓은 것은 작품이고 같은 안티고네라도 이렇게 그 블록으로 해놓은 것은 작품이고 그냥 안 해놓은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작품의 배경이에요. 작품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얘기. 작품의 줄거리. 막이 오르면 에디푸스의 딸들인 이스메네와 안티고네가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안티고네가 이스메네에게 폴리네이케스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나 이스메네는 크레온이 금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거절한다. 그러자 안티고네는 혼자서 그 일을 감행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이 사라지고 크레온이 등장한다.
시체를 지키던, 그러니까 폴리네이케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들판에다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누가 그 시체를 장례를 시킬까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초가 가서 그걸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초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체를 지키던 모초가 나타나 누군가가 폴리네이케스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에게 보고한다. 이 장례식이라는 것은 파묻어서 제대로 치른 게 아니고 약식으로 그냥 흙을 그 몸에다가 뿌린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러자 크레오는 그에게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 보초를 처형하겠다고 말한다. 얼마 후 보초가 안티고네를 데리고 다시 나타난다. 흙을 지워버린 시체 위에 다시 흙을 뿌리기 시작한 안티고네를 혐행범으로 붙잡았다는 것이다. 안티고네는 자기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인간이 정한 법이 신들이 정한 법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자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은 불문율로서 하나님의 신들이 정한 법이고 폴리네이케스를 장례하면 안 된다고 한 법은 인간이 정한 국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법을 크레온이 대표하고 안티고네는 신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을 대표하는 자들의 대결이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치욕스러운 삶을 사느니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고 덧붙인다. 이건 호머의 작품 일리아드의 영웅 아킬레스가 한 말이죠. 후에 크레온의 아들 하몬이 나타나 안티고네가 한 일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과 크레온이 노염을 누그러뜨리고 올바르게 판단할 것을 권하지만 크레온은 그의 말도 듣지 않는다. 하몬은 안티고네가 죽으면 자기도 죽겠다고 말하나 크레온은 그것을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몬은 안티고네와 약혼한 사이예요. 예언자 띠레시아스가 나타나 그에게 그가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지만 크레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자 띠레시아스가 그에게 닥칠 불행, 즉 그의 아들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떠난다. 그러자 코러스가 그에게 띠레시아스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을 권한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비로소 크레온은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티고네를 동굴에서 해방하고 자기가 직접 죽이는 대신에 땅 속에 있는 동굴에다가 이 안티고네를 가뒀어요. 그 해방하고 폴리네이케스를 매장하겠다고 말한다. 폴리네이케스를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안티고네가 갇혀있는 동굴로 가자 이미 안티고네는 목매어 죽었고 그 곁에 있던 하몬이 크레온에게 침을 대고 칼로 그를 후려쳤으나 크레온이 피해 달아난다. 그러자 하몬이 안티고네를 지금 목매달아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인데 그 안티고네를 끌어내리고 그 하몬이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서 자살한다. 성경에서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서 자결한 사람이 누구죠? 예? 예, 역시 예, 그렇죠. 사무엘상 마지막에 그것이 나옵니다. 죽으면서 그런 두 발 안티고네를 깨어난다. 얼마 후 크레온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죽은 하몬을 품고 궁전에 들어왔을 때는 그의 아내 에브리디케마저도 칼로 자기 심장을 찔러 목숨을 끊은 이유다. 이렇게 비극이 끝나요. 그러니까 신의 법을 어긴 자는 처벌을 받되 본인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무고한 주위 사람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작품, 즉 에디푸스 티라노스, 보통 영어로는 킹 에디푸스란다고 그랬죠. 에디푸스 왕이라고 해도 좋고 티라노스 에디푸스 해도 좋고 그 작품과 폴로노스 티라노스 안티고네 세 작품은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신의 뜻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서 자주 인용되는 인간 찬가가 나와요. 그걸 지금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 작품의 비극적인 내용과는 달리
코러스는 합창되죠. 세상에 놀라운 것들이 많지만 인간보다 놀라운 것은 없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인간 찬양을 부른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만약 태어나면 빨리 태어나기 이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 그런 또 표현도 말도 이 소포클레스 작품에 나옵니다. 두 개 상반된 견해. 하나는 낙천적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낙천주의를 뭐라 그러죠? 하려고 낙천주의, 염세주의. 염세주의는 패시미즘이라고 합니다. 패수스, 옵티미즘, 패시미즘. 그렇죠? 시간 관계상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은 관두기로 하고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눠주는 교재의 두 번째 나눠드린 거예요. 이제는 시랍을 대표하는 죄송합니다. 어제 평소에는 이렇게 담이 안 차네요. 여기만 올라오면 이렇게 담이 차네요. 이게 제가 너무 여기만 올라오면 떠는가 봐요. 물을 그때 물을 조금 목에 추리시면 괜찮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탁탄이 이것까지도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시랍을 대표하는 최대 서사시인 누구냐? 그러면 딱 나와야죠. 누구였죠? 너무 또 겸손하셔가지고 대답을 또 안 하시는구만. 이렇게 나왔다면 두말 할 것도 없이 그건 호모입니다. 시랍으로는 호메로스. 또 하나를 들자면은 헤시오도스. 이 사람들이 작품을 들려면 호모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와 일관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정시인들 중에서 서정시인들을 대표하는 최초의 서정시인이 누구냐? 그러면 아르키로.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여리오 서정시인 사포. 그렇죠. 네. 플라톤이 10번째 무사히라고, 무사히를 영어로는 뮤즈라고 불러요. 무사히는 복수고 무사가 단수입니다. 무사히. 영어로는 뮤즈, 뮤지스. 예. 우리 신사모님 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신단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두 사람 정도씩은 알아야 되죠. 이제 소사시와 서정시. 그런데 3대 비극 시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세 사람. 이제 입만 열면 그냥 이제 나올 때 이 정도는 다른 건 몰라도 세 사람의 비극을 그리스를 대표하는 세 사람의 비극의 첫째가 아이스킬로스.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했던 누구죠? 조금 전에 누구 했어요? 소포클레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하려고 하는 에우리피데스요. 우리말이나 영어에서는 보통 유리피데스라고 하는데 그건 영어식 발음이고 히랍식 발음은 에우리피데스입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에스킬로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 그러면 대답하실 분 계세요? 그것은 3부작으로 되어 있는 오레스테이아이다. 3부작이 뭐냐 하면 그건 모르셔도 괜찮아요. 알면 더 좋죠. 첫째가 아가멤논, 둘째가 헌주를 나누는 자들, 세 번째가 에우메니데스. 에우메니데스는 선의의 여신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포클레스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두 개를 들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3개의 작품 중에 들어있어요. 뭐가 무엇일까요?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 에디푸스 티라노스. 에디푸스 왕이라고 해도 좋고 티라노스 에디푸스라고 해도 좋아요. 그걸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을 가장 대표적인 비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작품이 조금 전에 설명한 작품이 뭐였죠?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긴 은사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기억하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기억하고 필요 없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겠죠. 금방 했던 작품이 안티고네입니다. 안티고네. 여기서는 인간적인 법과 신적인 법이 이렇게 대결하는 양상을 그리는 건데 신의 법을 거기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세 번째가 에우리피데스인데 에우리피데스도 많은 작품을 썼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유명한 세 작품들을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122페이지예요.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에요. 그 시랍 비극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사람들 이름들은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도 유명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어두시면 그래도 상당히 유시간 부류에 속하게 될 겁니다. 무시간 것보다 유시간이 낫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포리토스. 히포리토스는 아까 안티고네처럼 작품의 이름이자 그 작품의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 읽겠습니다. 히폴리토스는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토스와 그의 서모 파이드라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극화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페드라 또는 피드라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페드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 대학생 시절인가 이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때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작품이 이게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는 뭐 별 뒷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작품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막이 오르면 무대 위에 아포로디테가 누구죠? 아포로디테는 히랍에서 미의 여신이에요. 지난번에 그 헤시오도스를 설명을 드릴 때 아포로디테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포로디테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예? 예, 뭐라고 말씀하시지? 정답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귀에는 안 들렸어요. 그 헤시오도스의 침동기라는 작품에 의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낫으로 비해가지고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바다에서 그 성기가 둥둥 뜨면서 거기서 거품이 확 올라왔는데 그 거품 속에서 태어난 여신이 아포로디테다. 이게 로마 신화로 가면 이게 곧 비너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불란서 파리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 이름이 뭐죠? 너무 쉬운 걸 물으니까 대답이 탁 지금 막히는 거예요. 네, 루브르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 그 4개 관이 있어요. 이름 딱 다 있는데 그건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 어느 박물관에 가면은 높은 곳에 아름다운 여신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미로우 비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로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 이름이 아니고 히랍 섬 멜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멜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발굴이 된 비너스 상이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팔이 없어요. 그래야 뒤에 그 팔을 이렇게 붙이려고 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어울리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더 이상 팔을 재생을 안 하고
부러진 팔대로 그대로 뒀어요. 어쨌든 간에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나타나 히폴리토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신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신이 자기는 인간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신들 중에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아마존 여자인 히폴리타와 테세우스 사이에 태어난 히폴리토스가 지금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존경하면서, 아르테미스는 로마 신화로 가면은 누굴까요? 유명한 그 영국 그 왕비의 이름이 뭐죠? 죽은? 차 사고로 죽은? 그렇습니다. 예. 이 저 아르테미스가 로마 신화로 가면 다이애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 이 아르테미스의 거대한 신전이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는 에베소스에 이 세워졌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신전이 거기 세워져서 그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에다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이 아데미 그 성경에서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아데미 신전의 그 장색을 만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그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배경을 잘 알아두시면 좋죠. 아마존 히폴리타와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임금입니다. 아테네 유명한 왕이에요. 유명한 영웅입니다. 사이 태어난 히폴리토스가 아르테미스는 존경하면서 자기는 멸시하고 결혼도 경멸하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고 했다고 말합니다. 2년 전에 히폴리토스가 어떤 비유식 미스터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갔을 때 아프로디테의 계략에 의해서 테세우스의 아내인 파이드라가 그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에로스를 시켜서 화살을 아마 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 파이드라가 히폴리토스를 보는 그 순간에 화살을 탁 쏘니까 그 첫눈에 그 히폴리토스를 사랑하고 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테세우스가 히폴리토스를 계략에 의해서 테세우스의 아내는 파이드라가 그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테세우스가 히폴리토스를 죽이고 파이드라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퇴장한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히폴리토스가 사냥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사냥꾼들이 자기와 함께 온 사냥꾼들이 아르테미스를 찬양한다.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의 자매입니다. 그리고 둘이 다 사냥꾼들이에요. 그의 하인이 아프로디테에게도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자기에게는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히폴리토스를 말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뒤에 파이드라는 저 위에도 나온 그 테세우스의 두 번째 아내이면서 즉 히폴리토스를 사랑하게 된 왕비입니다. 파이드라가 유모와 함께 나타난다. 그녀는 3일간이나 먹지 않아. 유모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그녀를 어렸을 때부터 돌본 늙은 여자예요. 그녀는 이것은 파이드라입니다. 3일간이나 먹지 않아 수척한 모습으로 헛소리 같은 말을 한다. 지금까지 유모가 그 이유를 알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먹지 않고 수척할 정도로 아주 병든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사랑병. 하지만 사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캐묻기 시작한다. 계속 물어봐요. 이제 그 이유를 알려내려고. 마침내 히폴로토스가 아닌 히폴리토스는 잘못됐습니다. 거기를 이로 고쳐주세요. 어딘지 아시죠? 지금 네. 히폴로토스가 아닌 히폴리토스 때문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유모는 까무러진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자기 아들뻘에 되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파이드라는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유모는 처음과는 달리 파이드라를 격려하기 시작한다. 사랑은 죄가 아니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신에게 도전하는 불경이라고 말한다. 정숙이라는 헛된 자랑을 위해 죽지 말고 살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유모는 안으로 들어가
히폴리토스에게 그 사실을 말한다. 그러자 히폴리토스는 들을 수 없는 아주 더러운 말을 들은 것처럼 대로하여 고함을 칩니다. 후에 유모와 함께 나온 히폴리토스는 여전히 소리를 지른다. 그러자 유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자기에게 한 맹세를 어기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러자 여기에 지금 읽으려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유명해서 자주 인용되는 문구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자 히폴리토스는 맹세함이 이거 지금 이 얘기입니다. 맹세한 것은 나의 혀이지 나의 마음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자 유모는 우리는 모두 인간들에게 본성상 잘못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히폴리토스는 여자들은 신들이 인간에게 내린 재앙이라면서 여자들을 저주하고 나서 자기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트로이전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맹세란 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겠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예 트로이전을 떠나겠단 말이에요. 그러자 파이드라는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히폴리토스에게 자기의 사랑을 말한 유모를 저주한다. 이윽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방에서 목매달아 죽는다. 얼마 안 있어 멀리 떠나갔던 테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온다. 목매달아 죽은 파이드라의 손목에서 편지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 편지에서 히폴리토스가 자기를 범했다고 적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네.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 거니 명예롭게 죽겠다고 지금 했는데 괜히 엄한 사람을 지금 핑계를 대고 죽은 거예요. 그녀는 그 편지에서 히폴리토스를 자기 범했다고 적었다. 테세우스는 아들이 죽음을 당하도록 저주하고 그 위에 추방을 덮습니다. 추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얼마 있다가 히폴리토스가 나타납니다. 히폴리토스가 아무리 자기 결백을 주장해도 테세우스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를 추방을 하니 트로이전을 떠나라고 이렇게 추방을 했어요. 바닷가에 도달한 히폴리토스는 네필이 말이 끄는 전차에 올랐다 말을 모는데 갑자기 땅 밑에서 엄청난 괴음이 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전차를 덮치고 거대한 황소가 나타나 전차를 가로막자 놀란 말들이 길길이 날뛰다가 거대한 바위에 전차가 부딪히고 히폴리토스는 전차에서 튕겨나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가 터지고 그의 살점들이 찢겨 나간다. 하지만 아직 숨이 넘어가진 않았다. 이때 아르테미스가 그녀의 동상 곁에 나타나니 궁전에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테세우스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된 테세우스는 뒤늦게 후회하며 애통한다. 이때 죽어가는 히폴리토스가 들것에 실려 들어온다. 히폴리토스는 한탄하는 제우스를 용서하고 그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둔다. 조금 이상해서 조금만 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 중 3개를 골라가지고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원래 에우리피데스는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에 비해서 문제가 많은 비극 작가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신들을 조롱하고 전통적인 주인공들을 작품 속에서 아주 부도덕한 낭만이 같은 사람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우리피데스는 그 소피스트의 그 궤변론자라고 하잖아요. 소피스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통적인 것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비판함으로써 당시에 그 지성인들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에우리피데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길게 제가 다룬 이유는 이 사람을 제가 좋아하거나 중요시해서가 아니고요. 뒤에 플라톤이 그 호모를 비롯한 비극들을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제 10권에서. 근데 그 비판한 주된 타겟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에우리피데스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플라톤이 문학과 예술을 그렇게 맹렬하게 비판한 가장 중심 인물이 이 에우리피데스이기 때문에 이 에우리피데스를 이렇게 좀 길게 썼는데, 제가 또 에우리피데스를 논문으로 만들어서 클레먼트 다닐 때 제출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놨는데 여기는 그래도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적인 작품들을 다루는 대신에 이렇게 널리 알려진 3개의 작품을 다루고 있는데, 두 번째가 메데아입니다. 이 히폴리토스도 비정상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데아는 더 험악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데아는 작품 이름이면서 또 주인공 여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메데아는 아르고 원정 때 이아손을 도와 그가 황금의 양털을 획득하게 했다. 그 대가로 그와 결혼하였으나 후에 그가 그녀를 배반함에 따라 메데아가 그에 대한 복수를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작품의 배경을 쫙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썼으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필요하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배경. 이 작품은 아르고 납디카, 즉 아르고 선원들, 즉 황금의 양털을 꼴키스라고 하는 지금의 흑해 쪽으로 히랍의 군대가, 원정군이 가서 그것을 찾아오는 모험을 그린 작품이에요. 너무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그 정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르고는 배 이름입니다. 나우티스는 선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르고의 선원들에 대한 전설과 연관이 있다. 히라브 중부 지방인 테살리에 있는 이올코스의 왕인 크레투스에게 아이손이라고 하는 아들과 벨리아스라는 양자가 있었다. 크레투스가 죽자 아이손을 밀쳐내고 벨리아스가 왕권을 잡게 된다. 이 소자가 오히려 양자가 조건을 잡은 거죠. 아이손에게는 아들이 없고 조카인 이아손이 있었다. 이아손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의 교육을 산중에 거하는 케이론에게 맡겼다. 이 아클레스를 비롯한 전통적인 영웅들의 교사인데, 케이론은 반신만마의 괴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인간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벨리아스에게는 한쪽 발에만 신발을 신은 사람에게 왕권을 뺏기게 될 것이라는 신탁이 내려졌다. 이아손이 케이론에게서 교육을 마친 후에 하사나 이올코스로 가는 길에 폭우로 물이 범람한 시냇가에 한 노파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등에 업고 시내를 건너는 중에 한쪽 신발을 잃어버리게 된다. 진흙 밑바닥에 진흙인 데를 밟아가지고 신발이 한쪽 발에서 그냥 빠져버렸어요. 여자를 이렇게 늙은 할머니를 업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허리를 굽혀서 그걸 죽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신발을 한쪽 잃은 채로 강을 건넌 겁니다. 이아손이 이올코스의 궁전에 도착했을 때 벨리아스는 그 신탁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아손을 보는 순간 신탁이 생각나서 그를 제거할 생각을 가졌다. 그를 직접 살해하는 대신에 꼴키스에 있다고 알려진 황금의 양털을 가져라고 명했다. 그는 이아손이 필경 죽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한, 그걸 구해오려고 가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하손은 혼자 가는 대신에 그와 동행할 많은 영웅들을 규합하고는 그들과 함께 아르고라는 배를 타고 꼴기스에 도착하였다. 꼴기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꼴기스의 왕인 아이에테스는 처음엔 황금의 양털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였으나 마침내 그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겠다고 했다. 그 조건이란 불을 내뿜는 청동으로 된 2마리의 황소들을 쟁기에 내어 큰 밭을 갈고 거기에 카드모스가 죽인 용의, 카드모스는 테바이의 그 국가를 세운 국부입니다. 카드모스가 죽인 용의 이빨들을 그 밭에 심은 다음 그 이빨에서 생겨난 거인들을 처치하라는 것이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메디아는 이 왕의 딸입니다. 이하손이 자기를 아내로 맞아 히랍으로 데려간다는 서약을 받고서는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이하손의 몸과 그의 갑옷에 연고를 발라 불과 어떠한 무기에도 그가 다치지 않게 해주었다. 이하손은 청동의 황소들을 제어하여 밭을 간 후에 용의 이빨들을 밭에 뿌렸다. 그 이빨들에서 태어난 거인들이 그를 공격하러 가자 이하손은 큰 돌을 그들 가운데 내던졌다. 그러자 이들은 누가 돌을 던졌냐며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자멸하였다.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손에 넣은 황금의 양털을 가지고 이하손은 메데아와 함께 이올콧으로 돌아왔다. 메데아는 벨리아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벨리아스는 그 이올콧이 왕이라고 그랬죠. 메데아는 노쇠한 그를 다시 젊게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그를 살해하였다. 어떻게 살해했는가는 이제 지금 나옵니다. 자기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메데아는 늙은 수양을 토막을 내 물과 약초들을 넣은 큰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어린 양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보고 메데아를 신임하게 된 벨리아스의 탈들은 자기 아버지를 토막 내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었다. 메데아는 물론 전에 사용했던 약초들을 거기에 넣지 않았다. 이 메데아는 그 마술을 하는 여자예요. 이렇게 해서 벨리아스는 제거되었다. 이 일로 이하손과 메데아는 이올콧에 쫓겨나 고린도로 향하였다. 걔가 그 왕을 그렇게 죽였으니 그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일어나서 내쫓은 겁니다. 이 고린도 그곳에 도착한 이하손은 고린도스의 왕 크레온의 딸 글라우케와 결혼하게 되었다. 배반당한 메데아는 이하손에 복수하기로 마음 먹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배경이에요. 작품에는 나오지 않는 배경 이야기입니다. 무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동북편에 위치한 코린도에 있는 야손의 집이다. 유모가 나타나 이하손이 메데아를 버리고 고린토스의 왕 크레온의 딸 글라우케와 결혼하였다고 말한다. 그러자 메데아의 두 아들들의 가정교사가 나타나 크레온이 메데아와 그녀의 두 아들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메데아가 나타나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그녀가 자신과 자기의 딸을 해칠까 염려해서 나타난 크레온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코린토스를 떠나라고 말한다. 메데아에게 이 코린토스를 떠나라, 가만히 두면 자기 딸을 해칠까 염려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메데아가 그대로 코린토스에 머물기만 해달라고 간청하나 크레온은, 이 왕이죠, 크레온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자 메데아가 사물을 정리하고 아들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도록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하자 마지못해 크레온이 허락하지만 만일 내일도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데드라인이 투모로우다 그 말이에요. 메데아는 도구로 그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이하손이 나타나 그녀가 조용히 있었으면 코린도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었을 텐데 왕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가 고린도에 왔을 때 빈털털이었기 때문에
공주와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그녀의 아들들에게도 새로운 형제들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며 더 나아가 메디아에게도 장래를 보장해주고 모두의 안전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하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물자도 제공해주고 그녀를 도와줄 친구들에게 출전장도 써주겠다고 말한다. 이제 추방을 당하면 딴 데 자기를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도와주도록 해주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녀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하선은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그녀가 모든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메디아가 안 받아들여서 일이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때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가 나타나 메디아에게 반갑게 인사한다. 그는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신탁을 드리려고 델포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테우스의 조언을 구하러 트로이젠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피테우스는 트로이젠의 그 왕이에요. 그가 받은 신탁은 포도주 주머니에 목을 열지 말라 였다고 한다. 그러자 메데아는 자기가 추방되었다면서 아이게우스가 자기를 받아들여 아테네에 머물게 해주면 자식을 갖게 해줄 약이 자기에게 있다면서 그에게 탄원한다. 아이게우스가 그의 말대로 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신들에게 맹세하게 한다. 그 후 메데아는 유모를 시켜 이하손을 불러낸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그의 결정이 옳았으며 심지어 크레온이 자기를 추방하기로 한 것도 잘한 결정이라고 말해서 이하손을 안심시킨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코린토스에 머물도록 크레온을 설득하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이하손은 크레온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력하겠다고 하자 메디아는 그의 새로운 아내로 하여금 그 공주로 하여금 그를 설득하도록 하라면서 두 아들을 통해 그녀에게 선물을 보내겠다고 한다. 선물이란 독을 바른 드레스와 황금으로 된 관이다. 이하손이 그럴 필요 없으니 그것들을 간직하라고 하니 선물은 신들도 설득한다고들 한다. 이걸 이제 플라톤이 국가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황금이 천의 논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는 돈으로 안 된 게 어딨냐 이제 이런 뜻이죠. 자기 아들들이 유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이 아니라 자기 몸도 아깝지 않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선물들을 왕비의 손에 직접 전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유배당하지 않도록 빌라고 말한 후 그들을 공주에게로 보낸다. 얼마 후 전원자가 와서 메디아에게 그녀가 준 선물 때문에 공주와 왕이 죽었으니 빨리 피신하라고 재촉하자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말하라고 한다. 선물을 받고 공주는 이하손의 청원대로 그의 두 아들이 코린토스에 머물게 허락한 후 메데아가 보내준 옷을 입고 관을 머리에 얹는다. 조금 있다 그녀의 안색이 변하고 온몸을 떨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녀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오고 눈동자가 뒤틀리며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린다. 하녀들이 왕과 이하손을 부르러 황급히 뛰어나간다. 공주의 머리에 쓴 관에서는 불이 나와 그녀의 머리털을 태우고 드레스는 그녀의 살을 벗기 시작한다. 비명을 지르며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관을 떨어뜨리려고 머리를 흔드는데 흔들면 흔들수록 더욱 거센 불이 그녀의 머리를 불살한다. 이윽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다. 그녀의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고 머리에서는 피가 불과 함께 흘러내린다. 방에 들어온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끼안고 그녀에게 입을 맞춘다. 그가 일어나려고 하자 공주의 옷이 그에게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일어서기를 포기한 후 둘이 한 몸이 되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다. 왕과 공주의 최후를 들은 메데아는 안으로 들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기의 아들들을 칼로 죽인다. 이제 자기 남편 이하손을
에우천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 메데아가, 이 독한 여자죠. 조금 후에 이아손이 크레온의 가족이 자기 아들들을 죽이기 전에 그들을 살리려고 나왔다가 그들이 이미 메데아의 손에 죽었다고 하자 메데아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걸어잠근 방문을 열라고 한다. 그러자 방 안에 메데아가 없었어요. 메데아가 이미 태양이 준 용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지붕 위에 나타난다. 죽은 아들들의 시체를 자기 옆에 두고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아손이 자기가 매장하도록 아이들의 시체를 달라고 해도 메데아는 자기가 손수 헤라의 신전계에 그들을 묻어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가 아들들의 시체를 만지게라도 해달라고 청하나 메데아는 이것도 거절한다. 코러스의 다음과 같은 말로 막이 내린다. 올림포스 제우스가 합당한 운명들은 할당한 운명들은 여러 가지이고 신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 우리가 일어나리라 생각했던 것들은 일어나지 않고 예기치 않은 것을 신은 가능하게 한다. 이 얘기의 종결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막이 내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두 개의 작품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이 박하이예요. 또 우리가 이 작품을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 박하이가. 그런데 어떨까요? 지금 계속해도 되나요? 네. 좀 더 계속해요? 네. 네. 오늘로 아무튼 이것을 마치는 게 좋겠네요. 아무튼 간에 이 박하이란 뜻은 바카스가 디오니소스와 같은 이름이에요. 이 바카스를 즉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자들 또는 여사제들 그런 뜻입니다. 박하이란 뜻이. 박하이는 새로운 이 박하이는 히란말이고 괄호 속에 박히는 영어입니다. 제가 히란말을 속에 집어넣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네요. 박하이는 새로운 신인 디오니소스를 거부하고 핍박하였던 테바이 왕 펜테우스와 그 밖에 그의 적대자들에 대한 신의 온전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 이야기는 이미 아이스킬로스와 그의 전후의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도 다루어졌었는데 에우리피데스 작품이 큰 인기를 끌게 되자 다른 작품들은 모두 사라졌다. 이 이야기를 다룬 아이스킬로의 작품 리쿠르게이아가 많은 종류의 세부적인 것들에 이르기까지 에우리피데스의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단편들과 인용구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에우리피데스가 이 작품을 쓸 때 그 아이스킬로스가 리쿠르게이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쓴 작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보고 많은 것을 따와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원본은 사라져버리고 단편들만 전해지는데 그 단편들을 통해서도 에우리피데스가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작품의 줄거리. 그러니까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希腊 전체의 비극을 대표하는 작품을 세 사람 중에 하나씩만 딱 든다면 아이스킬로스는 뭐죠? 아이스킬로스는 무슨 작품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랬죠? 근데 비극 작가는 네? 아이스콜레스요? 네. 뭐라고 대답을 이제 하시는데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레스테이아 3부작으로 되어 있는 오레스테이아가 아이스킬로스의 대표작이고 사람들이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떤 또 그 오스트리아의 고전학자는 그것과 비길 만한 것은 미켈란젤로의 조각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은 톰슨 같은 사람은 인간이 만드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 이렇게 할 정도로 찬사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비극을 논할 때 가장 문제가 된 두 개의 작품이 소포클레스의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죠? 그렇죠? 하나는
에디푸스 티라노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했던 안티고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에서는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논의되고 또 영향을 미쳤던 작품이 지금 하려고 하는 박하예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막이 모르면 무대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디오니소스다. 역시 우리 골로리아 목사님이 판단을 잘 하셨네요. 에어컨을 끄고 나니까 이게 딱 그치네요. 이상해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항상 빠지지 마세요. 제 강의에. 그리고 제 목사님. 네. 그는 자기가 제우스의 아들이며 디오니소스 신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전에, 테바의 궁전에 와가지고 자기가 제우스의 아들이며 자기 어머니는 카드모스에 따른 세멜리라고 막 조금 전에도 카드모스가 나왔죠.